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아조프의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의 로스토프. 돈강이 흐르는 이곳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사는 러시아 남부의 최고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로스토프의 분위기는 흉흉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기차역 주변을 배회하며 소년과 소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범 안드레이 치카틸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네요. 네, 러시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좀 많아서 그래서 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연쇄살인마라서 이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관심 갖는 이유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저번 시간에 얼핏 잠깐 얘기했었죠. 제가. 까먹었습니다. 저는. 청취자들과 함께 같이 까먹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게 러시아에 살고 있는 까레스키들의 삶을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게 로스토프 지역에서 어떤 까레스키들이 이제 소련 해체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다뤘는데 그 방송을 보고 로스토프와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연쇄살인범을 알게 됐는데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연쇄살인범이 로스토프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로스토프 지역인 거 한국어로 따지면 서울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뭐 가장 번영한 도시예요. 그건 아니죠. 모스크바랑 이제 러시아는 이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최고로 잘된 도시고 남부 지역 그러니까 한 포항쯤 되려나? 대구 정도? 대구 광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구 광주 정도. 네. 뭐 어쨌건 뭐 대도시네요. 대도시죠. 그렇군요. 수도는 아니지만 대도시다라는 거군요. 저는 이 치카틸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아마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정보가 없으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이 치카틸로의 생애부터 천천히 알아보죠.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936년생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 협동농장에서 태어났어요. 협동농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옛날에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농민들은 이제 각기 소유하고 있잖아요. 밭이나 지주가 있고 뭐 밑에 뭐 그 소유 자작농 뭐 아니면 소작농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국가에서 모길수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농장. 그래서 거기서 모든 농민들이 같이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받는 이런 곳이었는데 그런 우크라이나 협동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일종의 뭐 공기업이잖아요. 그런 공기업 이 공기업이 너무 평화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국영기업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정확히 말하면. 그럼 국영기업에서 태어났다라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농장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도시 사람이라서 저도 소장님도 사실 도시 사람이라서 잘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저도 그쵸. 책으로만 읽어서 이제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제 그대로 있는데 농장에 그 사람들이 경작하는 소유주가 이제 국가에서 파견하는 관리의 감독하에서 공동 소유되고 공동 경작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딴 얘기인데 그 공산주의 하면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저항했을 것 같고 막 그런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농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공산주의 체제가 농민들하고 갈등을 했다고요? 공산주의 체제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의 가장 큰 적은 농민들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경작했던 소유물들을 조금이라도 안 뺏기려고 그 관리들하고 엄청난 경쟁을 벌입니다. 그렇군요. 눈에 바로 보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우리는 직접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없잖아요. 우리 거라는 감이 없는데 농민들은 자기들이 직접
키우고 경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것 같은데 공산주의 체제랑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근데 굉장히 빈곤하게 태어납니다.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랑 겹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납니다. 그렇군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아니, 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뭐 정보를 얻을 곳이 많지 않으니까 물론 뭐 열정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협동 농장에서 출생을 했다라는 거는 뭐 자기 집이 없었던 건가? 집은 있었죠. 집은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막 만삭에서 일을 하다가 농장에서 막 난 거야? 그런 쪽은 아니고 이제 집은 있는데 집이 이제 뭐 허름한 오두막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회상을 들어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났을 때는 환경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성장할 때 환경이 되게 안 좋았던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무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죠. 그렇군요. 한 4살? 이 사람이 36년생이니까 39년부터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4살이죠. 4살부터 그러네요. 전쟁이 합니다. 되게 생존 확률이 희박한 쓸 수도 있는 그걸 헤쳐 나왔네요. 상당히 가난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온화한 편. 온화한 아버지. 어머니가 약간 좀 괴팍했다고 해요. 치카틸로한테 약간 못되게 굴었다? 약간 좀 엄하게 굴었다. 이런. 뭐 치카틸로 본인의 얘기인가요? 이건 여동생이 증언. 치카틸로 본인 얘기기도 좀 섞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카틸로가 태어나기 3년 전, 4년 전, 1932년부터 33년까지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경작 환경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공산주의 스탈린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농가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요. 그래서 기아가 수백만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형인 스테판이라는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이 그 식인 당했다. 그러니까 살해당했다라는 얘기를 자기 어머니한테 듣고 자랍니다. 치카틸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식인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환상을 갖고 태어나죠. 공포와 환상. 그렇죠. 그게 항상 맞닿아 있는 감정이죠. 그리고 격변하는 세계사, 세계 2차 대전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의 불안감 그리고 항상 죽음과 맞닿아 있는 삶을 살았겠었겠네요. 계속. 또 문제가 2차 세계 대전 중에 자기 아버지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온화해서 가정의 균형을 맞춰줬던 아버지가 부재가 시작되는 거네요. 더 심각한 거는 자기 아버지가 독일군한테 생포를 당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41년부터 44년, 3년 정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우크라이나 수용소라든지 이런 그 독일, 러시아 포로 수용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자가 부재된 상태죠. 그리고 심각한 게 또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분위기가 뭐냐면 왜 전쟁터에서 안 죽었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왜 생포되느냐. 그렇지. 조국의 수치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카틸로한테 굉장히 큰 이제 상처. 자기는 열성분자다. 자기 아버지로 인한 자신은 열성분자라는 걸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큰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아니 그러면 그 동생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동생이. 그럼 아버지가 전쟁 나가기 전에 나왔던 거야, 아니면 갔다 와서 나왔던 거야?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동생이 출산 동생은 43년생. 그러니까 치카틸로보다 7살 어리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41년부터 44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43년에 태어났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을 때 태어났는데 그러면 짐작 지금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그냥 어머니가 독일군한테 강간을 당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가 이런 견해가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쩌면 그 여동생은 어머니에 대해서 괴팍하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독일군의 막 만행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받겠네. 그럼 뭐 이 2차 세계대전이 우리가 현대전이잖아요. 어쩌면은 어쨌든 20세기의 전쟁이니까 뭐 그냥 뭐 제네바 협정도 있고 이러니까 포로를 잘 대해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인권 유린 사체 훼손들 행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거야 요즘에도 그 막 그렇죠. 떠도는 사진도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현대전 뭐 21세기에 지금 요즘의 현대전도 그런 게 심한데 이때는 더 심했겠지. 베트남 전쟁도 뭐 그렇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았죠.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봤다고 자기가 그걸 보면서 공포와 환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이 사람이 자기의 이제 피해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 지적도 했었지만 이제 뭐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이 충분히 어렸을 때 그런 걸 볼 수 있었겠다. 나치 독일이 러시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만행들을 소련 만행들을 이제 봤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많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 좀 그 예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4-5살 때 지금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럼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굉장히 열악한 상당히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인지 어릴 적부터 눈이 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시야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두꺼운 돋보기 안경이 아니면 앞을 거의 못 보는 수준 그런 식이어서 심지어 칠판이 이제 옛날 칠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키는 좀 컸거든요. 키는 커가지고 나는 되게 막 영양실조 올라서 되게 작고 막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군요. 또 키는 좀 적당히 컸다고 알고 있어요. 180 가까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릇이 이제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되는 버릇 중에 하나가 목을 좀 길게 늘어뜨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눈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청소년기에 굉장히 그 불량 학생들한테 자세 이상하네 이러면서 좀 시비 많이 걸리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다른 뭐 몸 상태는 다 괜찮았나 봐 그래도. 아니죠. 또 하는 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 증세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다고 봐요. 되게 많은 연쇄살인마에서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긴 한데 생리적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결혼도 했었구나. 나중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정도 가능했다고 해요. 정상 임신도 됐고 자기 자식들이 정상 임신도 되고 뭐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이제 발기부전과 사정 간의 이제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생리적 요소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심리적 요소인 것 같은데 이게 자기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발기부전 자체가 어쩌면 스트레스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시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발기부전 치료에서 많은 치료 중에 하나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하는데 그게 또 이제 계속 돌고 돌아서 자기 힘든 게 또 발기부전 너 왜 안 돼 이러면서 또 더 그랬겠네요. 특히 이 사람이 이것 관련해서 되게 심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군복무 이후에 여성과 교제를 합니다. 이성과. 군대도 다녀왔어요? 네, 러시아 군. 그때 그때 소련이니까. 6년인가 다녀왔을 걸로. 그렇죠. 거기는 정규군이 편입이 되죠. 네, 그렇죠. 굉장히 군대에서 나름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복무 이후에 돌아와서 여성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혼녀랑 교제를 했어요. 네. 했는데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또 나름 이제 남자만 고민이 아니라 여자도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미혼녀면 이제 알 만큼 많이 알기도 하고 내 남자친구가 발기부전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고민 상담을 좀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얘기가 또 커져가잖아요.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여자들이 다 자기를 두고 쑥덕쑥덕 되는 것 같다. 자기가 이렇게 압박감을 받기 시작하는. 그렇잖아도 열등감이 심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향을 물론 자기 직업 얻어서 떠나긴 하는데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 동네를 떠나서 이제 로스토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됩니다. 원래 살던 데가 어디였다고 그랬죠? 우크라이나 지역요. 우크라이나 농촌 지역. 약간 거리가 약간 있어요. 우크라이나 농촌 지역은 지금은 어디로 돼 있죠? 우크라이나로 돼 있는 건가 그러면? 그렇죠. 지금 약간 애매해요. 우크라이나 저도 지금 한창 뭐 우크라이나 내전 뭐 이러면서 하는 그 지역인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안 나와 있는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전 그쪽 가까운 쪽이구나. 그렇죠. 왜냐면 러시아 계통이니까 이 사람들. 그렇군요. 뭔가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네요. 그 연쇄살인마의 유년기에 가질 법한 것들을 많이 가졌네. 네. 그리고 그럼 이 나름대로의 뭐 극복 시도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이랬으니까 연쇄살인마가 되기 전에 뭔가 그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자식까지 낳았으니까. 라고 생각 드는데 어때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좀?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형
이제 죽었다고 하는 형, 살해당했다고 자기 태어나기 전에 식인 당한. 네. 그게 애매해요. 식인 당한 표정이 좀 이상하죠. 그러네. 식인 당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도 뭐가 좋은 표현일까 이렇게 좀 없더라고요. 비식인드. 아무튼 맞죠. 딴 얘기고 심리적인 보호자가 부재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국가도 전쟁에 나가서 국가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좀 낮게 보고 자기를 항상 업신여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자기 어머니는 이제 겁탈당하는 이런 불행도 있었고 그게 한 10살 때 7살 8살 때쯤이 그렇죠. 일이었으니까 동생이 7살 차이 나니까 충분히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그 장면을 못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커가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내 동생이 왜 저때 태어났지 이런 식으로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외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신체적 결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름 이거를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짐작대로 청소년기에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알고 있어요. 되게 이건 특이하네요. 그렇죠. 좋은 성적을 또 거뒀다고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좀 아쉬운 게 이 사람이 모스크바 대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쯤이겠죠. 그런 대학을 쳤는데 떨어집니다. 자기 자신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성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제 포로가 됐던 그 열성분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낙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래 나중에 그걸 회고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열등감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자기는 잘났는데. 그렇게 모스크바 대학에서 낙방한 다음에 바로 대학은 안 가고 이제 좀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가요. 군대에서 KGB 관련 KGB 통신 까는 일 그런 일을 합니다. 군 생활에서. 그리고 군대 KGB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저도 그쪽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비밀 경찰이죠. 우리나라 그렇군요. 우리나라 따지면 CIA에 가깝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CIA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정원. 러시아 소련의 입장에서 소련의 그러니까 국정원이라 생각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군대 가서 KGB 관련 일을 하는데 아마 이때 좀 경험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좀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KGB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좀 악명이 높은 데인데 자신이 그런 쪽에서 일을 하면서 나도 권력 있고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군복무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서 세 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는 아니고 학사학위로 보이는데 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되게 열심히 공부한 거죠. 3개면 진짜 열심히 했죠. 네. 보통 복수 전공해도 2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제 학문의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철학, 뭐 마르크스학 이런 거, 공산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체제 한해에서만 허용되는 학문 같은 경우를 2개 땄고 1개는 땄어요. 확실한 건 전기 통신 관련 쪽.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계속 그런 쪽 일을 하거든요. 전문직하고 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군복무도 열심히 하면서 당 사업이라고 하죠. 공산당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선전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지를 합니다. 학위도 뭐 그쪽으로 아까 딴 게 있었으니까 굉장히 열성적인 공산당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신문 사설도 많이 쓰고 칼럼도 써서 이제 그 지역 신문사에서 편집장이 이제 자네 혹시 우리 신문의 정기적인 칼럼니스트가 되지 않겠냐 이런 권유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나름 재원이었군요. 그 소장님이 방금 공산당원이었 됐다 이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막 당원증을 남발할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어요. 물론 많이 주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그나마 많이 주던 시기지만 그거 따는 거는 좀 모범 시민과 같은 이런 그 정도 위치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1961년. 61년이면 보통 한 30대 정도 됐겠네요. 아니죠. 20대구나. 25. 그러네. 25이구나. 뭐 6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빠른 시기에 받았어요. 이 사람. 그러네요. 일찍 이쪽에 입문을 했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또 이제 공산당원이 되면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이 교사로 취직을 해요. 뭐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직업이지만 소련에서도 나름 인기가 있는 직업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항상 어느 시대나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꼭 필요한 직업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안정되나 싶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좌절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번듯한 교사 직업을 얻었으니까 이제 좀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게 아동 성추행 경력이 생겨버려요. 아동 성추행을 하는구나. 네. 선생으로서. 뭐 기숙사 상황을 역임했는데 그 기숙사 생도 방에 들어가서 기숙사 학생 방에 들어가서 그 소년을 성추행하다가 걸립니다. 아, 소년이야? 소년. 그리고 또 이 사람 버릇 중에 하나가 좀 뭐랄까 항상 성기를 자주 좀 약간 다급한 상황이나 좀 자기가 긴장된 상황에서 성기를 좀 주물럭거리는 버릇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교사 직위를 해제됩니다. 근데 이제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직업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을 잃으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 뭐 사회적인 이제 뭐 집 이런 것들도 다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직업은 또 얻긴 얻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샤우티라는 동네가 있어요. 샤우티? 예, 이제 로스토프 주에 샤우티라는 광산 도시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학교의 교사로 이직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좀 안 좋았나 봐요. 학교도 안 좋고 새로 얻은 직장에서 딸려 나오는 아파트도 너무 허름해가지고. 그렇겠지. 아무래도 위험 인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열악한 처우에 좀 낙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전에 뭐 행동 거지가 좀 안 좋다. 좀 모습이 좀 추레해 보이고. 구부정하고 뭐 가끔 자기 막 성기를 주무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업신 여기는 거예요. 특히 뭐 우리 학교에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좀 껄렁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그 선생들 만만한 선생들 막 얕잡아 보고 이런 경우 이 사람이 딱 걸린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여학생들이 이 사람을 뒤에서 덮쳐가지고 쓰러뜨린 다음에 여학생들이 강한 애들이었네. 모욕을 막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랬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놀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프를 항상 소지하고 다닐 정도로 놀랐던 거. 되게 그 주변에서 왕따처럼 이지매를 당하긴 했지만 또 안에 있는 공격성도 또 상당했던 사람이네. 그런 것 때문에 칼을 학생들한테 당하기 싫어서 칼을 들고 다니는 건 상당히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긴 하네요. 전투적이었나 봅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슬슬 칼을 들고 다녔다고 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범죄 행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범죄는 아까 그러면 아동 성추행 그게 이제 시작이었나요? 그렇죠. 그 전에 이 사람 기록 중에 나중에는 이제 살인을 저지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공금 횡령 물품을 빼돌린 회사의 물품을 빼돌려서 걸려서 해임 당하기도 하고 이러는 좀 도둑질 경력이 나오긴 하는데 젊었을 땐 그런 경력이 없어요. 그런 경력에 대한 이제 뭐 기록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의 첫 그 범죄는 성추행, 아동 성추행이었다. 이 정도뿐이고. 그게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일이었죠? 아니죠. 그 30대 넘어서. 30대 넘어서. 그럼 그럼 안정적인 생활을 오래 했네. 네.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살인이 1978년에 시작합니다. 78년? 그럼 40대인가? 42이죠. 42.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43. 43. 연쇄살인범에서 이렇게 늦게 범죄가 시작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 전에도 뭐 그렇게 큰 범죄라고 볼 만한 건 없었고. 그렇죠. 아동 성추행은 있었지만. 그렇지. 물론 이게 큰 범죄지만 이 다른 연쇄살인에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범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네. 42에 그러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큰 범죄는. 레나 자코트노바라는 9살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야? 소녀. 뭐 성별을 가리질 않았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 성애자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그 알파벳 연쇄살인 사건 다뤘을 때 그렇죠. 아동 성애에 대해서 잠깐 다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성인과의 관계가 실패하다 보니까 그게 아동 성애로 발전한 그러니까 약간 도피적 경향이 아닌가 그런 좀 추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어쨌든 9살 소년을 자신의 비밀 가옥으로 데려옵니다. 비밀 가옥이 또 있어요. 자기 집 말고 또 비밀 가옥이 따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는 이제 주민증이 없으면 집을 안 주거든. 도시에서는 집을 공급 안 해주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나름 높은 지위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집이 두 채가 있었던 거예요. 한 채는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다른 한 채는 가족들도 모르는 약간 셋방 비슷한 경우인데 그런 집이 하나 있었던 거죠. 전기 기술자고 좀 뭐 약간 기술도 있고 한 사람이니까 뒤로 뭐 일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번 게 있을 수도 있겠네. 아마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싸바싸바를 했나 보죠.
그래서 자기 비밀 가옥으로 그 여자를 데려왔어. 그 소녀를. 그러니까 꼬드겼죠.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 가려는 소녀를 이제 너 우리 집에 오면 뭐 재밌는 거 줄게 이런 식으로 꼬드겼죠. 그래서 데려와서 성추행을 합니다. 성추행을 하던 도중에 이 사람이 이제 성기를 훼손을 하는 칼로? 아니요, 그냥 뭐 손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성추행으로만 끝났을 일이 성기 훼손이면 좀 상황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좀 뒤가 두려웠나 봐.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우발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자기의 진술에 따르면 분노 표출보다는 사후 처리 형식으로 이제 소녀를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로 찔러요. 이제 아까 전에 나이프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찌르는데 이때 이 찌른 경험이 자기한테 굉장히 큰 그 자극을 줬다. 성적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 대단히 나중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살해 과정에서 성적으로 흥분해 있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우발적이에요. 살인 자체는 첫 살인 자체는. 그렇군요. 그게 42에 일어났다는 거죠. 42에 일어났던 거죠. 당연히 안 잡혔을 거고 그걸로는. 운 좋게 안 잡힌 건데 이게 뭐냐면 사체를 이 사람도 처음 살인이니까 당한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범죄 흔적 같은 것도 뭐 아무 때나 해놓고 자기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굉장히 좀 잘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쵸. 안 잡히려면. 그러니까 피도 막 그 자기 집 근처에 흘려놓고 억지로 사체를 들고 강에다 버립니다. 버려서 이제 한 이틀 뒤에 발견이 돼요 사체가. 그래서 자기한테 당연히 용의자 그 동네 근처였으니까. 그렇겠지. 그 뭐 신문하러 오겠지.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운이 나쁘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불운하게도 그 근처에 다른 성추행 그 전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전과자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범인이다. 돼서 그 사람이 이제 레나 자코노바의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고 결국은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또 고문을 하고. 그래서 자백을 했구나. 그렇죠. 거짓 자백을 해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치카틸로는 그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일단락 된 거네. 그렇죠. 해결이 된 거네. 이게 참 연쇄살인범의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또 약간 러시아의 소련의 특성이었던 거죠. 강압적인 고문 수사. 그럼 두 번째 살인은 언제 시작이 되나요? 어느 정도 휴지기를 가져요? 3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1980년부터 82년 사이에 3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치카틸로가 자백을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경찰의 시신 같은 게 확인이 안 됐어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사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체는 확인된 게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3건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1981년에 저질른 걸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 있어요. 지금은. 또 이번에도 소녀예요? 아동? 17세 불량 소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불량 소녀, 가출액 소녀였겠구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숙학교로 돌아가려는 소녀였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이제 치카틸로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이 소녀를 깨서 그때도 우발적인 거예요. 뭐냐면 성관계를 갖자. 라고 꼬십니다. 이 사람이 하는 수법이 항상 그런 건데 버스 정류장 인근 혹은 기차역 인근 지역에 수풀지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깨서 관계를 갖자 이런 식입니다. 그 소녀가 따라가요. 이 소녀가 따라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 발기부전이잖아요. 성관계를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소녀가 비웃은 거죠. 영감. 그게 이제 지금 자백에서 나온 얘기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죽였구나. 비웃는 소녀를 액살을 합니다. 손으로 목을 손으로. 근데 이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좀 이 사람의 범죄의 특성 중 하나가 드러나는데 희생자의 사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을 해요. 1호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체 훼손을 되게 심하게 했다는 건 굉장히 뭐 구석구석 다 그렇게 했다는 거네. 뭐 특정 부위를 이제 아예 난도질 해버렸다. 그냥 칼이 없는데도 1호 난도질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난치질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안 하려고 이제 구체적 묘사는 이제부터 안 하려고 가급적이면 상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그럼 이 사람 범죄의 특징이면 여기서부터 처음 나타난 거예요? 1호 훼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분명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발적이에요. 이것도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는 것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 목적이었다면 뭐
무기를 들고 갔겠죠.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액살한 다음에 지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별짓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요한 특성들, 신체 훼손 같은 그리고 범죄 방식들이 이때부터 확립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에게 굉장히 쾌감을 줬나 보네. 그럼 계속 이제 그 액살을 하는 거야 항상? 아니요, 액살보다는 보통은 칼. 로프로. 그 뒤로는 이제 준비가 돼 있었구나.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살인까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살인 자체가 우발적이라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네. 비공식적으로 이제 자기의 말로 따지면 다섯 번째. 세네 번째일 수도 있고. 세네 번째일 수도 있고. 그렇군요. 뭐 또 다른 특성이 있나요? 이 사람이 뭐 범죄? 돈이라든지 이 사람이 또 업무상으로 미제 제품 같은 걸 얻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수집하기 어려운 우표.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있고 이러니까 애들이 재밌게 다룰 수 있는 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우표 수집 같은 게 되게 좀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중요한 놀이 같은 거. 나도 어렸을 때 했었어.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내가 끝물이었지 그 수집에. 우표 수집이라든지 이렇게 좀 희귀한 상품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 보러 갈래? 이런 식으로 내가 우표 주러 갈게. 절로 올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살인을 합니다. 사람들이 꼬드겨서 꼬드긴 상태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인상이 만만해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뭐 가다가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하고 따라갔겠네. 그렇죠. 그러게 몇 명이나 죽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총 56명의 남녀를. 56명? 어마어마하네. 네. 나는 지금 그 3년 만에 또 한 명 죽이고 해서 한 여기서쯤에서 끝나나 생각했는데 엄청났겠네요. 이 사람 별명이 뭐였어요 그러면? 로스토프의 도살자라고. 도살자. 도살자의 이유가 사람을 많이 죽인 것도 있지만 시체 훼손이 너무 심각합니다. 고깃덩이를 만들어버렸다는 뜻이고. 나중에 뭐 이 사람 그러니까 살인은 또 칼로 해놓고 난도질도 하면서 아까 두 번째 살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치아로 시체를 훼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사체에 대한 그런 존중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넘어서 훼손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사체 모독.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벳 살인 사건에서 다뤘듯이 이제 분노가 표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게 시체를 심각하게 훼손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 열등감이 이렇게 이런 훼손으로 그렇죠.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이중적인 삶을 계속 이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엄청난 살인 사건을 계속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뭐 약간의 그 흠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상위 클래스의 삶을 또 영위하고. 네, 직장 생활에서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갈등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렇지만 왜냐면 이 사람이 약간 좀 소심하고 이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하고도 이제 트러블이 있고 또 연쇄살인마들이 종종 보이는 이제 고집이라고 하죠. 자기가 고집스럽게 굴기 시작하면 이제 갑자기 얘기도 안 되고 이런 것들.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고집스럽게 굴면 엄청 화를 내고 이런 것들, 이런 현상 때문에 직장 생활은 조금씩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름 소련의 중산층적인 모습은 보여줘요. 뭐 신문을 읽고 저널을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정 생활도 부인이 굉장히 좀 이해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뭐 성관계 때문에 트러블이 있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좋게 살 수도 있었고 또 자식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 아버지로 남을 수 있었어. 가정인 연쇄살인마가 되게 좋은 아버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정적인 그런 아버지, 그런 가정을 잠깐 빼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시체를 난도질하면서 우리가 뭐 범죄 방식하고 대비되는 구분되는 상징이란 게 있어요. 그냥 범죄 방식 상징? 상징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범죄 방식이 뭐 예를 들어 칼을 찌르는 거 이런 행위면 칼 찌르는 거는 범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아무런 뭐 이유 없이 그냥 단지 범죄자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뭐 리차드 라미레즈 같은 경우. 나도 지금 리차드 라미레즈 생각이 났어. 뭐 표식하는 거. 펜타그램이라고 그러나요? 펜타그램을 표식하는 거. 악마 문양을 새긴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범죄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하는 형태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체 훼손으로 나가는 거죠. 특히 눈 훼손이 많습니다.
홈즈 같은 연쇄살인마라면 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 이런 행위를. 비효율적인 그렇죠. 거니까. 눈을 훼손하고 성기 훼손. 약간 그 연쇄살인마들을 다루는 그런 수사물이나 그런 요즘 영화 같은 데서 시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그런 뭐랄까 그 공격성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공포를 관객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훼손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연쇄살인범한테 갖는 공포 중에 하나가 그냥 예상할 수 없다는 점하고도 또 굉장히 심각한 뭐 시체 훼손으로 드러난 잔혹성 이런 거잖아요. 아마 안드레 치카틸로가 그런 거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뭐 잡히기까지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나 봐요. 그 50 몇 건 아까 몇 명이요? 56명? 네, 56명. 엄청나군요. 공식적으로 살인 혐의가 확정된 거는 53건, 53건입니다. 53건. 애초 수사 당국은 36건으로 봤어요. 예. 36건도 엄청 많은데 그렇지. 53건이면 도대체 뭐한 거야? 56건이면 뭡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네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은 이따가 들려주실 건가요? 이 사람의 판결은? 네, 판결은 간단해요. 이 사람 판결은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미친 척을 합니다. 잡혀서 나는 이제 막 갑자기 가슴이 커지고 있어요. 여자가 돼가고 있어요.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딴 소리를 해. 그러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네. 그런 자기가 점점 미쳐가는 걸 알리고 싶어서 살아알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하는데 소련 당국이 그러니까 소련 당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소련인데 소련 당국이 이제 신세건 살인 살인 신세건을 확정시키고 이 사람을 총살해 버립니다. 총살도 우리가 이제 십자가 매달아서 이렇게 총 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묘사된 장면은 이겁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뒤에서 그냥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뒤통수를 쏴버리는 이런 방식이에요. 감옥도 아깝다. 총알도 아깝다는 거죠. 총알도 아깝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이 범죄 행각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치카틸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그렇죠. 오늘 그 치카틸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텐데, 네. 저는 가장 큰 키워드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열등감 아니면 혹시 그 이외에 좀 치카틸로를 분석할 만한 뭐 툴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한번 치카틸로에 관심이 많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제대로 된 걸 해보고 싶다 해서 저도 몇 가지 범죄 심리학은 아니고 심리학자의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 그 프로이트 제자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트를 배신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윤과 함께 뒤통수를 때리는 한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열등감. 이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딱 범죄만 다룬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연구 주제 중에서 범죄는 그냥 서브컬처, 서브 주제였고 그 사람은 잘 다루지 않았는데 이 아들러는 범죄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을 통해서 치카틸로의 범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교육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인데 그 교육이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아이의 그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고 이게 잘못되면 범죄가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열등감, 아이의 교육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그 첫째 원인으로서 열등감을 이제 지목을 한 거죠, 이 사람. 그럼 그 아들러가 정의한 게 지금 열등감이 곧 범죄의 시초다? 뭐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된 건가요? 뭐 꼭 범죄의 시초까지는 아니지만 범죄자가 되는 첩경이라고 해요. 지름길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열등감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열등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것에 대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의 확신을 언행으로 표현해야 하는 문제가 닥쳤을 때 나타나는 감정. 굉장히 길죠. 어렵네요. 세 글자. 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패배감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막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걸 할 수 없다. 이거를 시인해야 할 때 느끼는 감정. 패배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그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짚었는데 뭐냐면 열등감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그 열등감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인다. 숨기려는 노력을 강하게 보인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모습보다는 열등감을 이제 외면하는 그러니까 패배를 숨기려는 그런 태도를 더 강하게 보인다는 거죠. 똑똑한 애들이 이제 시험 망치고 나서 이번에 공부 안 했어라고 집에 가서 우는 거랑 비슷한 거죠. 비슷할 이번엔 내가 좀 져준 거야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거죠.
뭐 분해하는 게 아니라 내 공부 좀 덜한 거지 뭐 이런. 그렇군요. 그럼 치카틸로가 가진 열등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보긴 했지만 일단 신체에 대한 열등감, 그렇죠.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신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분에 대한 열등감. 자기가 열성분자의 아이들, 자식이다.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 떨어졌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분에 대한 열등감과 신체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있던 치카틸로는 지금 아들러의 정의대로 그 범죄의 첩경을 밟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랬던 대표적인 이 열등감이 드러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열등감을 숨기려, 열등감을 피하려 한다 이런 것이 뭐냐면 안경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 전에는 안경을 안 씁니다. 그렇게 눈이 나쁜데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씩 써요. 가끔씩 쓴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사람의 사진을 한 20장 넘게 봤었거든요. 예. 찍혀있는 사진. 그러니까 평소 때는 범죄 현장에서는 안경을 썼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격담이 있으니까. 안경 쓴 사람이 애를 데려가더라 이런 목격담이 나오니까 실제로 몽타주에도 안경 쓴 모습이 담긴 몽타주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을 찍을 때는 안경을 안 써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기념해야 될 자리, 자기가 기록되는 자리에서는 안경을 안 쓰려고 자기의 열등감을 숨기려는 태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안경이 참 원래는 부의 상징인데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열등감의 한 표현이었네요. 일반적인 안경이 아니라 굉장히 좀 특허 돋보기 안경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신체의 외모를 좀 떨어뜨리는. 그렇죠. 이 사람 잘 생겼어요. 젊을 때 사진을 보면. 그래요? 또 잘 생겼어요. 그런데도 안경 때문에 외모가 망가지고 놀림감이 되고 이러니까 숨기려고 한 거죠. 그래 이런 눈에 대한 강렬한 열등감은 반대로 이제 공격, 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눈을 훼손시키는 피해자의 눈을 다는 훼손 안 시키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희생자들 눈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그 열등감이 이제 계속 쌓여가서 이제 그게 하나의 공격성으로 형성이 됐을 텐데. 그 열등감이 쌓여가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아들러는 열등감의 축적이라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열등감을 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 열등감을 떨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그 열등감을 떨쳐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열등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물론 완벽하게 떨쳐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극복은 가능한데 비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거를 시도하지만 그거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체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나 시험 공부 안 했을 뿐이야. 뭐 아니면 뭐 이번 시험 그냥 뭐 운이 좀 나빴지. 자기 공부를 열심히 안 해놓고서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기 체면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다음 시험에 보면 잘 칠 수가 다음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 똑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열등감은 계속 쌓이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너는 원래 머리가 좋은데 이번에 조금 실수한 거야, 아니면 뭐 막 그런 거야,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약간. 그러니까 너는 머리가 좋아 이런 칭찬보다 열심히 했구나라는 칭찬이 아이들의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너는 원래 똑똑한 아이인데 이런 칭찬은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하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열등감이 축적되니까 열등감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는 아들러 이런 대로 하면 이 사람은 그 열등감을 떨치는 게 그 사례였겠네. 그러니까 열등감을 그렇죠. 왜곡된 방법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살인을 하면서도 계속 열등감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계속 그것이 이상한 왜곡된 방법으로 축적이 되고 있던 거죠. 살인을 하면 할수록 더 살인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들러의 이론을 통해서 지금 봤는데, 그럼 이 아들러 이론대로 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들러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아들러 이론이 되게 길고 복잡하고 좀 약간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단정적으로 뭐라고 하긴 힘들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어쨌든 그런 걸 그런데 해결하기 어려운 유형이 있다고는 봤어요. 이 사람 또 뭐냐면 이제 3가지 유형인데 불완전한 기간을 가진 아이들, 혹은 응석바지, 그다음에 무시당하는 아이들. 치카틸로는 어떤 아이였을까? 불완전한 기관을 가진 아이네요. 일단 자기 자신은 저거 그렇게 생각했겠죠. 눈하고 성기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시당하는 아이들, 뭐 어머니에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어머니가 아주 매몰차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그런 걸 좀 깊이 받아들이는 아이였겠지. 더 각인하고 분노에 차 있고. 그걸 또 해결해주거나 아니면 버듬어줄 아버지도 없고 뭐 하니까. 치카틸로의 범죄가 항상 신분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결국은 됐고 신분이나 이제 신체에서 오는 제약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결국 좌절됐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든 그런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로스토프 주요 도시에 있을 때는 범죄를 안 저질렀잖아요. 예. 그러다가 샤흐티 탄광도시 샤흐티로 좌천됐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완전 좌절됐다고 느꼈을 때 갑자기 범죄가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아들러의 이론이 좀 이 사람의 범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틀을 제시하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자신이 생각하는 열등감이 더 커진 거잖아요. 자신은 나름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완벽한 극복이 아니라 좀 그 완벽한 시도로는 이제 극복이 안 되고 오히려 살인이라는 왜곡된 수도로 이제 조금씩 자기 스스로의 열등감을 잊어가는 거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성공을 좀 하고자 했는데 네. 그것조차도 열등감이 돼버려서 실패되면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국가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로 해서 이 소련, 뭐 러시아 어떻게 부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련이 맞죠? 소련이 맞나요? 네. 이 당시엔 소련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소련, 뭐 러시아 이거에 이제 뭔가 좀 다른 연살인과는 좀 다른 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걸 안드레 치카틸로의 소련 문헌은 사실 저는 볼 수가 없었죠. 러시아어로 돼 있어서 러시아어로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잘 안 보여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미국 인간들이 얼만큼 부유하니까 별의별 걸 관심을 다 갖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대목인데 어쨌든 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서구에서 봤는데 항상 이런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소련 그리고 공산주의가 연쇄살인에 갖고 있는 입장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확대되고 더 왜곡되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더 심각해졌다. 심각한 결과를 가졌다. 이 범죄 자체가 심각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연쇄살인을 자본주의의 병폐가 극대화된 경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평가하는 거가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이 지금 치카틸로의 살인은 그것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반박하는 상황이 됐네요. 아 그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서구 치카틸로 존재가 공산주의의 이제 모토죠. 슬로건을 반박하는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의 이제 연구자들이 치카틸로 사건을 보면서 공산주의가 그런 슬로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치카틸로 그러니까 연쇄살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의 피해를 더 늘렸다. 이런 식의 주장이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모스크바 그럼 당국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수사 당국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1982년에 1년의 살인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치카틸로의 범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81년도에 이제 우발적인 두 번째 살인이 있고 82년부터 세 번째 살인부터 본격적으로 가거든요. 82년에 7건, 83년에 8건, 84년에 15건 이런 식으로 범죄가 가속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2년부터 이미 모스크바 당국에서는 연쇄살인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중앙 당국은. 그러니까 외부적 슬로건은 우리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연쇄살인이란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중앙 수사 당국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연쇄살인이다 이거. 근데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었겠네. 그런 입장을 말할 수는 없었겠네. 그렇죠. 뭐 연쇄살인이다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수사 당국자들은. 그리고 이거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이상한 찌라시에서는 막 음모론도 있었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원이라고 했잖아요. 나름 엘리트 케이트니까. 나중에 1984년에 이 사람이 잡혀요 한번. 검거가 됩니다. 84년 15번째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검거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범죄 대상을 물색하던 기차역 등지에서 물색하던 과정에서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이 이 사람을 잡습니다.
뭐 물증은 없는 상황이긴 하네. 그렇죠. 이 사람이 계속 찝쩍찝쩍 되는 걸 보면서 의심스럽다. 체포하자. 이렇게 체포를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니까 그 로스토프 공산당 지부에서 야, 이 공산당원이 무슨 범죄자냐. 엘리트 시민인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풀어준 계기는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것 때문에 풀어줬지는 않겠지. 연쇄살인인데.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야. 서구의 이제 연구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희생자의 사체에 자기의 정액을 막 넣고 그럽니다. 그때 그러니까 희생자의 사체에 남은 정액은 AB형이에요. 네네. 안드레 치카틸로의 혈액형은 A형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그때는 몰랐던 거죠. 우리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네. 지금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액 혈액형이랑 자기 피해 혈액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굉장히 드문 사례지만 있어요,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서구도 만약에 미국에서 이 사건이 발생됐고 치카틸로가 첫 번째 체포됐더라면 당연히 우리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모르니까 당연히 풀려났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게 러시아만의 특수성이 아니란 거죠. 소련의 특수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사람이 풀려난 거지.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라서 풀려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공산 국가에서는 연쇄살인이 생길 수 없다라는 슬로건 때문에 공산당원이었던 치카틸로를 못 잡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실질적인 사례로 봤을 때 틀린 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미국이나 그런 데서 연쇄살인범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에 막 풀려나고 이러니까. 네. 그거 1985년에 이제 이삭 코스토에프라는 담당 이제 검사관이 옵니다. 이삭 코스토에프. 네, 이 사람이 되게 유능한 수사관이에요. 진짜 유능한 수사관입니다. 개념도 있고. 뭐냐면 이 사람이 영세살인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경험과 수사 통찰력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1981년에 볼로디아 스트로젠코라는 연쇄살인범을 이미 체포한 경력이 있어요. 연쇄살인범 많네, 공산주의 국가에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나톨리 슬리코포라는 연쇄살인범을 직접 면담도 해요. 왜 그 연쇄살인범의 심리가 뭘까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FBI 초기 수사관들, 이제 행동과학부의 초기 수사관들, 뭐 존 더글라스라든지 로버트 레슬러, 로버트 캐펠 같은 초기 수사관들이 막 연쇄살인범들을 면담하면서 막 그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이런 것들 보잖아요. 기록들을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미국하고 차이는 미국은 그거를 제도화하고 조직화했는 거고 이 사람은 개인의 노력으로 끝났다는 점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정확히 연쇄살인범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했고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한 사람이에요. 지금 얼핏 들은 것만으로 이미 지금 세 사람을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을 인생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2명은 잡은 거고. 네. 그렇군요. 이러한 그러니까 러시아의 노력들, 소련의 노력들을 보면 과연 이제 그 슬로건 때문에 연쇄살인범은 공산주의에 나타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 슬로건 때문에 이 사건이 길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장기 원인은 중앙 당국하고 지방 당국이 좀 격차가 심한 거였던 거죠. 중앙의 중앙 수사관들은 이제 연쇄살인범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연쇄살인범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데 지방 당국은 그냥 일단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숱합니다. 이제 고문하고 이제 괜히 엉뚱한 용의자 잡아와서 데려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 첫 살인도 약간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엉뚱한 사람이 사형당하면서 뭐 옛날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어도 비슷하게 갔을 거예요, 사실은. 살인의 추억이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또 부서 이기주의. 뭐냐면 이제 중앙수사당국하고 지방당국 왜 우리 일 너희가 하려고 하니? 당장 뭐 우리나라도 뭐 관악구, 금천구 이런 데 있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서 사건이 비슷한 데서 일어나. 그러면 우리 거야. 서로 협조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뭐 그러니까 소련만의 특징인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징 아닌가? 그런 경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됐다라는 건 너무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한다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관료 이기주의가 조금 강해질 수는 있는 제도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는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이 소련, 러시아 이쪽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까웠는데 굉장히 그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술술 나오는 그러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그 러시아를 한번 갔다 온 느낌이네요. 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사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 차일드 44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국내에도 출간됐거든요. 네. 이게 베를린에 또 우리나라 영화 베를린 있잖아요. 전지현 나오는 영화. 그 베를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이제 치카틸로가 70년대 80년대 범죄자잖아요. 네네. 이거를 좀 1950년대 범죄로 이제 그 사건으로 바꾼 거예요. 일부러 이제 소설적인 재미를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바가 심해요. 막 소련에 대해서 소련과 이제 범죄에 대한 오바가 너무 심해져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뭔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본질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칠 텐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연쇄살인범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에는 연쇄살인범은 좀 뒷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범죄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애틀란타 아동살인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흥미진진한 이거 검색하셔서 하시면 범죄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셔도 돼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셔도 제가 왜 지금 범죄자를 먼저 얘기 안 하냐면 이 사건 나름 논쟁이 있어요. 이 범죄자가 진짜 진범인가에 대한 그렇군요. 논쟁이 있습니다. ABC 연쇄살인 때처럼 약간 추리 형식으로 약간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보다는 이제 그런 쪽 같아요. 뭐냐면 수사관들이 추적한 방향대로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연쇄살인 엑스파일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쇄살인 엑스파일에 관련된 칼럼이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게스트 썰이 직접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고 많은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 달아주는 선풀, 악플 다 잘 읽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악플 같은 거 달아주시는 거 정말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견을 가지신 분들이 악플을 달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한번 그런 의견을 들려주고 우리를 좀 깨우쳐주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논쟁하는 거를 또 청취자가 들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어떨까. 이제 어디 이렇게 음지에서 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잖아요. 얼굴 대고 욕을 해주세요. 뭐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습니다. 뭐 얼굴 보면 당연히 욕들이 나오는 얼굴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어차피 이런 거에 좋아지니까 악플을 다른 거니까 양지로 오셔서 함께 논쟁을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